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피해 없이 잘 지내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아내를 만난 후 일상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는 자상하신 분으로서 사남매를 혼자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중간 자리에 있는 두 번째 딸의 어머니로서 제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찍부터 몸이 병들고 아파하는 듯합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셨고 아버지는 혼자 외벌이를 하시며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와 여동생을 부양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씻고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대신 조금 알뜰하게 살아야 했어요. 사실 저는 대학에 가면서 자취도 하고 싶었고 공부에 매달리느라 놀지도 못한 학창 시절의 한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가정 일정 덕분에 그럴 수 없었고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한된 빚 속에서도 고맙게 생각하며 공부나 성실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한 뒤였습니다. 막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독립하여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게는 여전히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멋지게 혼자 살며 밤에 잔소리 없이 거실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고 친구들을 불러와 같이 놀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 같네요. 취직한 게 그만큼 간절했던 증거였고요.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 꿈을 꾸었는데 그런 꿈마저 사라지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였죠. 그날은 감기 기운으로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5층 주택이었고 현관이 있고 정면으로 반지하 두께 그 위로 237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인 집의 상층에 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에 TV 뒤에 있는 커다란 창으로 검은 그림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고 어머니는 방금 장을 보고 오신다고 가셨고 동생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고 계셨고 문이 콩콩콩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싸울 힘도 없었지만 불청객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문 밖에 있는 상대방은 다시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콩콩콩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8번 부르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 소리는 가늘고 여린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그녀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를 만나자마자 머릿속으로 종이가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로 영화의 리얼리티 노래가 공간을 채우더군요. 그 순간 그녀는 더 아름다워 보였죠.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이 집은 제 집인데 당신은 누구죠? 제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쪽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그때 잠에서 깨어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아가씨가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할머니의 웃음 앞에 그녀는 또 환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나에게 말했어요. 전에 사회복지사이에요. 할머님 배려해 왔어요. 아내 복지사님이 그녀가 할머니가 치매까지 오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그녀가 방문 요양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신나게 수다를 늘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깨르르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들어주기도 하며 할머니의 손과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를 인식했다. 거실 구석에 서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 책을 넘겨 그녀가 헥터를 향해 돌아설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예쁘게 보였다. 얼굴도 매력적이면서 사회사업가 일지도 모르게 합리적이게 의심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생각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사라질 때마다 재등장한다.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할머니를 대할 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런 그녀에게 청천벽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는 자립하지 않았을 때 한적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우리 집에 5번째로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존재로 그녀를 냉엄히 볼 수 없었습니다. 보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떠올리겠습니다. 그녀가 할머니와 인사하는 소리에 급히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다. 엄마, 나 마트 다녀올게요. 콩나물 새로 사야 돼. 콩나물은 갑자기 왜? 아, 엄마가 4월에 했잖아요. 다녀올게요. 콩나물 집에 있어요? 예, 서원한. 그녀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막상 따라 나오니까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5분 동안 그녀를 쫓아봤는데 그녀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끈이었다. 왜 자꾸 따라오세요? 제가 좀. 그러니까 콩나물 이쪽으로 가면 맛이 안 나오는데. 아, 이쪽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핸드폰 있어요? 근데 사 있는데요. 제보를 알려드릴까요? 근데 왜 그녀는 제게 뚜벅뚜벅 걸어와서 가방을 뒤적이던 수첩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고 제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얼어있는 저를 보고 힘들게 웃으며 다시 걸어갔어요. 저는 정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긴장해서 땀까지 나는 손에 있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야호를 외치며 소녀처럼 달려가 제가 천사의 전화번호를 발견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정말 뼛속까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부러지고 구부러진 진기의 최고 여성이었죠. 저는 그 사람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연애 1년 차에 프러포즈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꽃다발과 반지를 주는 평범한 포즈에도 그냥 행복의 눈물을 흘려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평생 찬사 같은 미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자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쓰러주셨죠. 충격으로 몸과 마음을 심하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결혼하고 제 집에서 1년 정도 살면서 돈을 모았다가 분가하려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두고 도저히 나갈 수 없었죠. 그 당시에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여동생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당분간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이나 어머니의 병은 각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신경이 써야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병원이 좋은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집에서도 마음 편히 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픈 걸 알아챌 수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꾸준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고 또 이달이면 새로운 시작이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 사람 드시지도 못하시고 가끔은 구토를 하시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멀쩡하게 요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갑자기 돌아오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50대 나이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충격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아내와 처음으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뭘? 어머닌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아. 아버지 또는 저도 동생도 직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닐것나 부정하고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그런 가능성을 떨치려고 했던 거죠.
바다 할머니가 죽을 때 많이 아프고 많이 고생을 했었으니까요.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으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지 저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우려 마침에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뭐라고 하나요? 뭐라는 말씀이세요? 당신이 엄마같이 매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제껏 본 분들은 몇 분인데 괜히 이런 말 하나 봐요. 그렇게 많이 보면 다 아나요. 당신이 뭐가 되든. 당신 의사라고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뭐 검사라도 해봤죠? 아니에요. 아닌데 왜 치매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아내에게 그렇게 되었어요. 큰 소리를 친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지만 한 번 터진 입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눈빛 또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200 돌아오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해 어부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모두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아버지도 동생도 그리고 어머니도요.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퇴직하셨습니다. 동생은 취업을 했고요. 어머니의 간병은 아버지의 몫이 되었죠.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아무래도 제가 휴가라도 쓰는 게 휴가는 무슨 됐다. 이 정도는 혼자 충분해. 엄마, 너 낳고 산후조리할 때 또 내가 다 했어.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 어떻게 자식들한테 병수발을 시킬 수가 있겠냐? 그동안 아버지는 저와 동생, 그리고 제 아내가 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모습을 보고 혼자 속이 많이 상하셨다면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노력하셨거든. 어머니가 아프신 허로는 퇴근 후 회식 자리에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물어 재활로 유명하다는 분을 찾아 어머니 모시고 갔고 그러셨죠. 아버지는 웃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썼습니다. 노후에 나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암이 발현돼 2년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 전에 결혼한 동생은 다른 지역에 살림을 맡기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했지만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돌보면서 당신은 앞으로 가족을 지킬 거니까 그것에 대해 서명을 해달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고생을 시켜야 할 것 같아서 당연히 제가 해야겠죠. 이게 고생이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만큼 잘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적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아내도 친정어머니가 없어서 아버님에게만 의지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는 아내를 더 신경 쓰지 않고 덜 챙겨요. 아내도 그런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해왔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돌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등 뒤도 맞습니다. 다이아, 이것을 계속해 볼 필요가 없어. 당신이 나보다 더 알아서 당신 번째 돈은 그 사람들과 아랫집 동 물세대에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야. 엄청 많이 받았어. 결국 아내를 위해 곰을 엄마에게 맡기게 되었어. 고생시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고생시키려다가 오히려 더 고생시키고 있었어. 그때 아버지 상황을 해결하고 마치 나처럼 보이지 않았을 때 큰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어. 성원 내 집 빼라. 못 들었어. 지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 내 고모부 회사가 망했어.
부도나고 고비 중이야. 명절 직전 야니네. 너희 아버지가 10살 때 고모부가 돈을 빌려준 것 기억하지? 18살부터 일해서 우리 아버지는 대학에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해놓으셨고 다 알잖아. 아예 알지. 그래도 고모, 이건 좀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힘들겠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도구에 가셨어.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그렇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였고 제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살 때부터 살았던 집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분가하려고 모은 돈으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함께 살기에 적당한 작은 집이었어요.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가 결국 발생하니까요.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이 생겨 놀랐어요. 최대한 아껴서 이사하려고 쓰던 물건들을 다 가져왔을 줄 알았는데 조그만 집을 꾸미려면 또 다른 비용이 필요했죠.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한숨만 쉬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승진 가능성이 있었기에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며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내 발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잘못 처리했다며 과장했지요. 그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덤탱이를 쉽게 하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가장이었습니다. 진도를 지휘하고 영업팀 및 거래처와도 직접 나갔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사이에서 회사 돈을 훔쳐 횡령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과장의 실수로 인해 거래처를 놓치면서 실제로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정도였죠. 그런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장님, 정말 아닌데요. 제가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인가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와 씨는 서러운 마음을 겪고 있습니다. 가셨지만 어머니도 아프시고 내 부장님 왜 그분이 갑자기 나오는 건가요?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억울합니다. 자네, 그게 알아? 최 과장 전무님 촉하야. 네, 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과장은 24시간 내내 척을 해도 그래도 자기가 윗선에 얘기해서 퇴직금을 챙겨주라고 했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집도 잃고 직장도 일도 되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업계가 총알이 나와서 삼탄으로 잘렸다는 소문이 돌더니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꿈꿔온 일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되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달가량 집에 있으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삼촌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정원아, 잘 지내냐? 너희 엄마는 잘 계시고 삼촌 입원에 가야 하는데 가게가 너무 바빠서 도통 시간이 안 나네. 일은 없는 상황인데 어머니와 오빠의 큰 삼촌은 원래 닭 한 마리 집을 하셨다가 몇 년 전부터 치킨 가게를 하시더군요. 바꾸어 말하셨네요.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벌기도 했죠. 가끔 우리 집에 오시면 용돈도 주시고 아셨어요. 그런데 큰 삼촌이 뜻밖의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바빠서 씁니다. 그래도 종종 전화로 안부도 물으시고 어머니랑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용돈을 더 보내주시던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갑자기 큰 삼촌의 전화를 받으니 울컥했어요. 더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큰 삼촌 씨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에서 한 일과 회사에서 잘린 일을 다 삼촌에게 말씀드렸더니 삼촌이 괜찮느냐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하시던 가게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키워야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데
치킨 키우는 방법부터 다른 회사들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전업으로 일하지 않았던 제가 큰 삼촌만큼 번 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게 가게를 차리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매일 왕복 5시간을 이동하며 큰 삼촌의 가게를 도와 일을 배웠습니다. 종종 가게를 마감할 때까지 함께하고 큰 삼촌 집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며 일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배웠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씨 착한 제안을 받아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 응원으로 한 달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치킨을 튀기는 것을 배우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큰 삼촌이 빌려준 돈을 이용해 근처에 가게를 찾아 오픈하게 되어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아내가 있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서 케어를 해야 했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면 잠깐 동안은 자리를 비워도 괜찮았습니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중간중간 가게를 나와 일손을 도와줬습니다. 살림의 일에 어머니가 노까지 정말 제가 아내에게 너무 큰 빚을 지고 말았네요. 첫 한 두 달은 손님 있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픈빨이 없겠죠. 큰 삼촌도 그러시더라고요. 오픈하고 장사가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서비스를 팍팍 주고 손님들한테 무조건 친절하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동네 단거리 1분 2초만 가도 되는 거라고 하셨다. 삼촌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열심히 서비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단골 고객도 생기고 배달도 꾸준히 들어올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벌었습니다. 삼촌 큰 돈을 자신한테 빌렸는데 천천히 주라고 하셨어요. 대출금을 먼저 모아서 한 번에 갚아버리고 달달이 그 삼촌한테 돈번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운영한 사에서 5년 동안 우리는 다른 동네 맛집으로 성장했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죠. 게다가 우리 가게 앞에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교수님들도 가끔 우리 가게에 와서 회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점이나 아주 유명한 가게가 아니어서 학생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았지만요.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배달이 입에 맞아 먹어서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배달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닭을 튀겨서 직접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가게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봤더니 다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곧 아내가 가게로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나 보니 어린 소년이었던데 오토바이 뒷채에 매달린 배달통을 휩싸고 킁킁거리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겼습니다. 넌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이고 7살이에요. 여기서 뭐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토바이 옆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돌아가세요. 여기서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치킨 냄새를 맡고 있었어. 치킨, 요즘 치킨을 말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유리에 붙은 치킨 전단지를 손으로 가르쳤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게 뭐냐는 듯이 눈을 깜빡이더라고요. 특히 몰라. 요즘 세상에 치킨을 모르는 아이도 있나? 부모들이 아직 아이에게 치킨을 먹인 적이 없나 싶었어요. 가게에 온 가족들을 보면 3살짜리 아이들도 있거든요. 7살에 치킨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맛있겠어요. 치킨을 먹던 아이는 총총총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아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요즘 세상이 매우 무섭기 때문에 7살 아이들도 혼자서 잘 다니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혼자 학교에 잘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혼자 다니는 모습이 걱정스러워요. 게다가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 아이의 모습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보였어요. 옷도 보풀이 많이 붙어 있었고 꺾인 신발도 매우 더러웠으며 양말도 헤어져 있었어요. 아직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로 보였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걱정되어 마음이 씁니다. 저희들의 처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가 더 많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다시 오면 밥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뒤에 그 꼬마 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코를 내밀면서 킁킁거리며 오토바이를 맴돌았어요. 안녕. 반가워요. 마음이 떨리며 문을 열고 인사했더니 아이는 화들짝 놀라서 방긋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겠지요. 아저씨랑 아줌마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을래요? 치킨을 먹을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킨이 아니라 돈가스를 했는데 가스를 틀어야 할까요? 4시가 되면 돈가스를 보자무니 빛나는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아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돈가스를 잘게 잘라주었는데 아이는 큰 조각을 들고 우걱우걱 먹었어요. 아마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점심은 이미 먹었어요. 내가 다니는 유치원이야. 그러네,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었어? 그냥 놀러 가요. 너는 맨날 혼자 놀죠. 누나는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너무 바쁘거든. 그러면 엄마랑 아빠는 없는데 너와 누나만 있는 거구나. 아내와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또한 다른 어른에게 잘 대하지도 않았고 누나와 산다는 사정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살인지 궁금해하니 22살이면 유아밖에 다닌다고 답변했어요. 누나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정을 잘 몰라 적절한 대답을 못한 아저씨와 아줌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비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정말 무서워했고 맨날 혼이 나서 진짜 무서워했어요. 신발을 깨서 신는 것과 얼굴에 뭔가 붙이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음식점 앞에서 냄새 맡는 걸 엄마, 아빠가 알게 하면 안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이 볼은 완전 그물이에요. 그렇구나. 누나가 태양이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왜냐하면 장난꾸러기 같은 꼬마 아이가 성인 한 명이 먹을 양의 돈가스와 밥을 금방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듣니 마음이 더 안 좋아지는데 저는 꼬마가 가기 전에 빨리 치킨 한 마리를 지켰어요. 치킨과 감자튀김, 떡볶이까지 바리바리 싸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대한이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루나가 모르는 사람에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대한이 아저씨를 따라가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여기 태양이랑 누나랑 법을 지키나여야겠네요.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소설을 읽는 게 어때? 우와, 정말 좋겠다. 그러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꼬마의 집은 상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가끔씩 배달을 하는 집들도 주변에 많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동네에도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이, 태양아 어디 있니? 꼬마의 집 때문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꼬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다가오는 나를 봤습니다. 그러자 제 손을 잡고 있던 꼬마의 손을 탁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공격적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치킨 재판 아저씨입니다. 왜 우리 집 앞에 제 동생이랑 있는 거죠? 아, 동생인데 아까 교회에서 우리가 만난 적 있는데 태양 씨가 다른 가게에 들려야 한다며 바꿔 다녔어요.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그지랑 그 형 변태처럼 굴지 말랬잖아. 그런데 누나는 화를 내며 꼬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지만 손을 꼭 잡아주며 놓지 않았고 얼굴은 아주 속상한 표정이었다. 아니, 태양이랑 같이 저녁밥을 먹었어. 태양이 먹고 싶다고 왔는 게 아니라 같이 먹자고 제의했으니까. 이기적으로 끝내지 말고. 그리고, 치킨을 너무 많이 튀겨서 조금 남아서 가져다 주려고 아저씨가 같이 왔거든.
그런데 태양이 화낼까 봐 학생 그 아이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철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더 불편해할까 봐 저는 얼른 들고 있던 치킨을 내밀고 보다 마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대학생인데 어째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아이가 되었을까 하는 마음에 속상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친구들과 한창 놀아야 하는 낙이지만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고 매일 알바를 하는 걸 보니 안쓰러우시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 뜻밖에도 꼬마 아이의 누나가 우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셨어요? 애초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뭐라고 주셨는지 잘 먹었어요? 태양이 치킨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1,000원 더 쓰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의 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태양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이 들어 적겠지만 태양이랑 제가 둘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어른들이 있을까봐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어리니까 그런 거지. 학교는 이 근처에서 다니는 거예요? 3학년 4명이야. 내가 학습에 능숙해 보인다. 태양은 맨날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대. 힘들어? 어쩔 수 없지.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 그럼 지금은 집에 가는 거니까? 네. 학교 다녀오고 집 들러서 알바를 하러 가려고 해. 아, 잠시만. 어제 냉동실에서 나온 돈가스를 꺼내뒀어.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적당한 게 없었어. 태양이 이걸 좋아하고 우리 아내가 좋아해서 샀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먹기도 그러니 가져가 먹어. 괜히 그러지 않아도 돼. 아저씨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가져가.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방문할게요.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충분해요. 태양이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노는 것 같아요. 혹시 보름이 저녁밥을 챙겨주는 것이 까다로운 상황이면 태양이 보고 아저씨가 갈게요 하자고 해 믿음직한 것을 많이 해준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아이는 돈가스를 꼭 안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걱정되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그날 이후 태양이 자주 우리 가게에 놀러 오곤 했어요. 때로는 밥을 먹으러 오고, 때로는 인사를 하러 오고, 가다가 자기가 기른 방울토마토를 가져다 주기도 하거나 아름답게 색칠한 공룡 그림을 주기도 했어요. 제 아내는 그럴 때마다 정성껏 밥을 주고 치킨을 더 챙겨주고 과일도 주고 반찬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태양이가 친구들과 키 뻗어 유치원에 온다고 입이 삐쭉 나왔기에 하나 사주기도 했고요. 물론 보름이에게는 조카가 타던 거라고 할 거예요. 그저 기억 속의 소중한 인연이었죠. 그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예쁜 아이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얘네들 말고도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양이와 보름이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고 그냥 가게 쉬는 날에 치킨 한가득 튀겨서 보육원을 돕곤 했습니다. 청소년 쉼터와 같은 곳을 방문하여 치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지만 제가 가져간 치킨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게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것보다 더 뿌듯했죠. 그런데 별탈 없이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쟁사가 등장했는데 그 경쟁사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편차, 즉 치킨집이 6개월 동안에 두 곳이 새롭게 생겨났죠. 하나는 우리 가게와 같은 길에 생겼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멀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삼거리에 치킨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 치킨집은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매출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죠. 특히 저희 가게는 밥 먹을 시간인 저녁 시간에는 앞을 지나다니면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보였어요.
그와는 반대로 우리 가게는 전혀 손님이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을 많이 시키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고 호평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대형 기업들에 대항할 수 없었어요. 이벤트도 열고 서비스도 개선해보고 가게 외관도 전면 개조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저도 나이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까지 신경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가 가장 잘 되지 않았을 때 얼마를 벌어내야 가게 삼내고 공과금을 내고 재력을 더하면 저한테 딱 150만 원 남는다고 해요. 가게를 닫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장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게에 남아있던 포장 용기와 남은 닭들을 팔아야 했지만 그게 8만 원이겠죠. 그냥 닭을 다 튀겨서 자주 갔던 보육원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한 아기에게 뜻깊은 일을 해준 것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치킨을 주고 가게로 돌아오려는데 가게 앞에 보름과 태양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여기서 뭐해? 오, 아저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지쳐버린 거예요. 아저씨가 보육원에 치킨을 가져다 주고 왔는데 갑자기 보름이와 태양이 마주보고 쉬고 있는 걸 보며 놀라서 물었더니 보름이가 무언가 꿈을 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100마리의 치킨을 주문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일단 아이들과 함께 가게로 들어가서 상황을 듣고 나서는 몰랐는데 말이죠. 모르겠다 그러더군요. 그러던 중 과대표라는 분이 있었는데 장학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책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밥을 사줄 필요가 있다며 제안한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보름이가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먹는 이 치킨이 100배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우리 가게로 달려와서 치킨을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솔직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치킨 10마리도 안 나가는데 하루에 100마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아직 주인분께서 가져다 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딱 한 달만 더 해볼까 하면서 보름이에게 알려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치킨을 120마리 튀겨서 아내와 함께 보름이에게나 학교로 배달했어요. 우리는 3, 3, 5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치킨을 직접 나눠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님들, 여기 치킨집 사장님들이 학교 앞에 있는 사장님들인데요. 보육원이나 센터를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치킨을 더 나눠주시는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격도 프랜차이즈 치킨집들보다 훨씬 싸니까 우리만 이용합시다. 게다가 우리가 100마리 주문했는데 120마리를 주셨어요. 아내와 함께 자리를 떠나려는데 보름이 주셨습니다. 앉아서 치킨을 먹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음에 꼭 시켜 먹겠다고 맛있다고 소리쳤어요. 보름씨, 학생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가게로 가는데 눈물이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음에 또 시켜 먹겠다고 해주더라고요. 먹겠다고 하는 말이 있나 봅니다. 학교 기숙사 차원에서는 고시원 눈에 종종 배달이 들어오곤 해요. 우리 고객 중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용해 주었습니다. 아과 매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로 오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신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보육원을 나가고 하던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며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포장 주문도 해가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아닌 다른 일반 손님들의 주문도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가 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출근하다가 이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착한 치킨집 사장님 도와주세요. 삐뚤빼뚤 크레파스로 쓴 글 밑에는 저희 가게로 가는 간단한 지도가 그려져 있더군요. 제 말 밑에 있는 5줄의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킨을 더 나눠주는 착한 치킨집 사장님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이 이용하자는 내용이었죠. 태양이 얻습니다. 태양의 글씨를 몇 번씩이나 봤던 것 같아요. 빠카, 그날 태양이 가게에 놀러 왔다고요. 대황하게, 마침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오, 아저씨, 어떻게 하셨어요? 달고
이게 뭐야? 태양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저씨가 너무 미안하잖아. 누나가 아저씨가 정말 힘드신 것 같다고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둘이 랬나 돌이 되었나. 아무튼 제가 그렸어요. 누나가 학교에서 그것을 여러 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저기 붙이고 다녔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대하 아저씨가 고생하셔서 미안해요. 많이 고생하는 인데요. 아저씨가 저에게 4잔을 뻗어주셨잖아요.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붙이니까 완전 재미있던데요. 정말 고맙다. 태양아, 배달 손님뿐만 아니라 가게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다들 소문을 듣고 태양에 가까이 전단지를 보고 모양이라고 해요. 전혀 큰일을 한 것도 없는데 손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가게를 정리했어요. 안 와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잘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가게 안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더니 손님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원의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고 아내가 있으니까 좀 더 고생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내와 아이가 있어서 더 많이 사려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부터는 장사도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가게를 하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서 큰 결심을 내리고 직원을 고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직원은 바로 보름씩 일하는데요. 보름은 방과 후와 주말에 우리 가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알바 경험이 있어서 손재주가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며 손님 대우에도 아주 뛰어난 최고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잘 모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우리 가게로 데려와서 맞아주었었죠. 이 역시 큰 기쁨이었습니다. 고맙고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더 잘하고 노력하여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더 잘해주겠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자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었죠. 내년에 아빠가 될 거거든요. 최근에 아내가 복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고 기쁜 소식이었죠. 늦은 결혼을 한 큰 삼촌이 되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보복이라고 생각하셨고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좋아하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한테 더 잘할 것이며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게스트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내와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큰삼촌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아, 태양아 정말 감사하다. 너희를 알게 된 이후로 삶이 달라졌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테니 열심히 살아보자.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일의 즐거움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